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 대 맨유, 맨유 대 첼시의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은 상승세입니다. 한 팀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맨시티가 잘 나가고 있지만 어쨌건 2위로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 맨유, 그리고 AT까지 잡으면서 조금씩 강팀도 잡고 약팀도 잡고 분위기를 살려왔던 첼시, 두 팀의 프리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정말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도 많기 때문에 키워드 형식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첼시, 이쪽이 맨유가 되겠습니다. 첼시부터 보시죠. 첼시의 장점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투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엘 같은 경우에는 3백을 들고 오면서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투엘 감독이 처음 첼시에 올 때 첼시 팬들의 반응은 극명했습니다. 첼시로 오면 이 감독 분명히 싸울 텐데 이 감독 물론 성적은 내는 좋은 감독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불같은 성미로 선수단과 보드진과 싸우는 감독인데 불안하지만 어쨌건 인터뷰도 깔끔하고 성적은 너무 잘 내고 있고 그래서 첼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뜯어보자면 오도이, 알론소, 조르지뉴, 코바치치, 류디거 이런 식으로 좀 중용받지 못했던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면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격력은 여전히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램파드 체제나 투엘 체제나 빈공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 수비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무실점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졌고 한 골을 넣어도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투엘 감독은 실리 그리고 승리를 할 수 있는 맞춤 전략 이걸 잘 들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엘은 첼시가 자랑할 만한 장점으로는 1순위로 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마운트가 있거든요.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만큼의 키플레이어는 아닙니다. 왜냐면 15골 10도움을 하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보다는 아니지만 이 마운트가 원더볼 시의 이 활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공을 잡았을 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저기서 저렇게 패스를 하지? 혹은 공이 없는 상황에서 오픈 더블에선 왜 자꾸 겹치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난 시즌엔. 근데 올 시즌에는 본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디 위치해야 되는지, 공을 잡았을 때 누구한테 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때린다든지, 처진 공격수, 그러니까 베르너나 지루를 밑에서 받치는 처진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 어떨 때는 박스 투 박스로 코바치치 조르지뉴까지 도와주면서 그냥 전천후로 중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원, 공격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첼시의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 중에 하나도 마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투엘하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전술 얘기니까 3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백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력이 극대화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램파드 체제가 조금 더 공격력은 좋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점이 많아서 지고 비기고 이랬던 거지 공격력만 딱 뜯어봤을 때는 투엘보단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램파드 체제가. 근데 실점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고 상당히 재밌는 건 뭐냐면 알론소 오도이를 놨을 때 콘테 감독의 3백이 오버랩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알론소는 똑같이 알론소고 여기가 이제 모지스가 있었는데 오도이로 바뀐 것 뿐이잖아요. 둘 다 일단 전에 뽀백이나 윙어로서는 자리를 크게 못 잡았었고 근데 이걸 더 공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오도이는 윙백이 아니라 거의 윙어처럼 올라가고 아스필리쿠에다가 풀백으로 보강할 정도로 상당히 올려 쓰거든요. 공격적으로 빈공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어쨌건 승리를 따낼 만큼의 공격력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백은 수비적인 안정화도 가져왔고 공격적으로 어쨌건 승리를 따낼 만큼의 공격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투엘 감독은 실리 그리고 명분을 다 챙긴 그런 3백 전술 첼시는 또 그런 3백 전술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맨유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맨유의 장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빼고 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룰 법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자르가 있었던 당시에 첼시에서 아자르를 빼고 첼시를 논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역시 맨유 역시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치하는 게 그 당시 아자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것 같아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기록인데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킥력도 좋아요. 프리킥도 좋고 중거리도 잘 때리고 시원시원하게 축구 지능이야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 도움이 보여주고 있고 키패스를 정말 많이 찔러줘요. 근데 한 가지 가장 부러웠던 건 뭐냐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해결사 역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가 굳이 득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면 좋은데
뭐 그게 꼭 필요한 옵션이다. 공격수는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는 위선에서 윙어들이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이제 공격을 좀 살려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수 옵션이라기보다는 선택 옵션 같은 느낌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런 능력까지 장착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럽고, 그런 장점은 맨유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2위가 뭘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는 3위를 했고, 근데 지난 시즌에도 부침이 있기는 있었죠. 이 중반쯤 넘어가면서 챔스권하고 멀어진다. 근데 첼시도 부진하고 아스날도 부진하고 뭐 레스터도 부진하면서 이렇게 맨유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맨유는 그런 저력도 보여줬고, 올 시즌은 아예 초반부터 좀 부침을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2위. 아직 격차는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와 경쟁할 만큼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벌써. 그런 걸 보면 맨유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 스쿼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스쿼드가 워낙에 좋고, 가진 스쿼드가 많다 보니까 팀들이 좀 부침을 겪고 있고, 스쿼드가 그만큼 중요한 시즌이 됐잖아요. 좀 빡빡하고 일정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맨유는 그 스쿼드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인 것이죠. 자, 스쿼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스쿼드를 보시죠. 스쿼드를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뭐 전체적인 스쿼드를 보면 첼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4백, 3백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부상자가 한 명 나오고 2명이 나와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스쿼드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격적 스탯인데, 이게 맨유의 스탯이고 이게 첼시의 상위 득점자들의 스탯입니다. 뭔가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혼자 너무 많은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양팀 다, 물론 맨유가 조금 더 많지만 양팀 다 비슷한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확실한 득점원이 있고 골고루 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맨유는 2위고 저희는 5위입니다. 물론 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위치로 봤을 땐 이 상위 득점자들이 해준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맨유는 대부분이 공격수가 득점해내고 있다지만 지금 여길 보면 조르지뉴가 있고, 요즘에는 잘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마가 나온 지가 벌써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거의 못 나오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주마가 상위 랭크에 있다라는 건, 우리 공격진들, 여기엔 들어오지 못했던 공격진들 보면 뭐 플리식, 하베르츠, 지에으 이런 선수들이 활약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첼시의 단점을 보자면 역시 빈공일 수밖에 없죠. 스쿼드가 수비적인 안정함은 분명히 가져와 줬는데 빈공은 여전히 투엘 체제나 램파드 체제나 있습니다. 오히려 램파드 체제 때보다도 좀 빈공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한 골차 이상 이긴 게 뉴캐슬전을 제외하고 나면 딱히 없습니다. AT도 당장 지루가 환상적인 득점을 해주면서 넣었던 게 이제 거의 유일한 골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빈공이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 뭐 때문에 위험하냐면, 맨유 수비를 만약에 우리가 못 뚫었어요. 그럼 이제 맨유도 언젠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90분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못 뚫었을 때 맨유가 우리를 뚫어낸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 우린 한 골도 넣기 힘들어하는데 2골을 넣어야 승리하니까, 자칫 잘못하다 맨유 수비가 좀 완강해 나온다면 첼시는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빈공이니까. 물론 우리 최근에 공격 작업이 나빠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졌죠. 오도이가 좀 들어가지고 알론소가 있고, 마운트도 잘하고 있고, 베르너, 지루 다 잘합니다. 근데 만드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만드는 것 같은데 방점을 찍어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홀란드 같은.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거를 보시면 일정이 문제입니다. 리버풀전이 이제 앞으로 당겨지면서 일정이 완전히 힘들어졌어요. 일정 정리하는 체크에서는 맨유보다 우리가 수월하다. 왜냐면 우린 시간이 좀 있고 맨시티보다는 에버튼이 할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맨유는 크리스탈 팰레스가, 첼시는 리버풀을 만나게 됐는데 크리스탈 팰레스보다는 리버풀이 힘든 상대입니다. 물론 맨유는 유로파 경기 때문에 이 일을 덜 쉬고 첼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탈 팰레스 어려운 상대고, 그 다음이 맨시티예요. 어려운 상대들이죠. 근데 첼시는 이제 리버풀을 만나고 에버튼을 만나고 리즈를 만나고 에이트를 만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유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레스에는 조금 힘을 빼더라도 첼시전에 확 힘을 쏟았다가 크리스탈 팰레스전 치르고 맨시티에 또 확 힘을 쏟을 만한데, 첼시 같은 경우에 리버풀에서 힘을 뺄 수도 없고 에버튼에서 힘을 뺄 수도 없잖아요. 리즈 정도까지 가야 좀 힘을 뺄 만한데, 그렇다 보니까 투엘은 이 3연전에서 계속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일정 상황에서 조금 더 수월한 건 맨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의 단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왼쪽 풀백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알론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속도 경쟁이 붙으면 알론소가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도적으로 빠른 치렐이나 에메르송이 나와서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의 경기력이 못 믿덥든가 아니면 제대로 못하면서 알론소가 계속 중용받는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론소가 한번 묶이기 시작하면 왼쪽 공격 자체가 답답해지는 느낌이라서 제가 한번 생방송을 하면 채팅창에도 7을 넣자, 7을 넣자, 7을 넣자 이런 얘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이 왼쪽 풀백의 단점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치명적이진 않지만 분명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 문제가 큽니다. 뭐 맥토미니가 돌아올 수도 있다. 뭐 그래 포그바는 좀 아웃이고 마타는 좀 아웃인 것 같지만 카바니하고 반더비크는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써 거론된 이름들만 주요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마타 정도만 좀 제외하고 나면 맥토미니, 포그바, 카바니, 반더비크 굉장히 중용받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맨유가 선택의 폭이 좀 확 좁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포그바와 맥토미니가 있는데 프레드 마티치를 전략적으로 쓰는 것과 프레드 마티치만 가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맨유는 중원 구성도 조금 골치 아프게 됐고 카바니가 못 나온다면 마샬 아니면 그린우드, 레시포드 중에 골라야 하는데 마샬은 좀 요즘 좋지 못하고 그린우드와 레시포드는 카바니보다 최전방에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맨유의 고민은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단점은 단점인 거죠. 게다가 혹사 문제는 좀 큰 것 같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맥과이어가 무슨 문제를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 지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야가 좀 많은 차이가 있죠. 맥과이어하고 보면 거의 뭐 경기 하나 반 차이? 이 정도가 남고 있기 때문에 야 뭐 어차피 제 대야도 주전이고 맥과이어도 주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골키퍼 포지션은 이렇게까지 밀릴 리가 없거든요. 물론 딘 앤더슨하고 뭐 경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케파와 경쟁하고 뒤늦게 합류했던 맨디를 보시죠. 자, 이게 맨디인데 맨디가 3위에 있고 지금 1, 2위하고도 그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죠? 베르너하고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투엘 체제와 램파드 체제 때 중용을 받고 있고 맨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다 밑에가 맨디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상이긴 해요. 이 골키퍼 포지션은 나왔다 그러면 정말 앵간하지 않은 90분을 보내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주전 1옵션이 되면은 앵간하면 매 경기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야와 맥과이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기록을 보시죠. 12월 20일 리즈전을 제외하고 나면 이번에 레알 소시에다드하고 했던 이제 2차전에서는 조금 로테이션을 돌렸잖아요. 그것 빼고는 웬만하면 80분을 다 나옵니다. 그냥 웬만하면 80분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풀타임을 뛰고 있어요. 굉장히 혹사당하는 거죠. 첼시랑 경기가 3월 1일, 한국 시간으로 3월 1일입니다. 근데 12월 20일부터 한두 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다 80분을 뛰었다는 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혹사당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을 보시면 뭐 첼시는 뭐 똑같습니다. 뭐 오도이 알론소가 윙백으로 받치고 티아고 실바가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 텐센이 나오고 뭐 조르지뉴 코바치치가 받치고 캉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코바치치하고 조르지뉴일 것 같고요. 마운트가 받쳐주고 베르너 지루가 들어가는 이런 뉘앙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맨유를 보시자. 그러면 아무래도 프레드하고 마티치가 받치는 맥토미니가 나올 수도 있지만 프레드와 마티치가 받쳐주고 루크쇼하고 완비사카가 받쳐주는 이런 뽀백이 되고 공격 쪽이 조금 이제 레시포드가 나오고 그린우드가 나오지 않을까. 마샬은 얘기가 좀 있으니까 그린우드가 나오지 않을까를 예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첼시와 이 맨유의 프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단점과 장점을 키워드로 하면서 군데군데 첼시의 장점, 그리고 맨유의 장점, 그리고 첼시의 단점, 맨유의 단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팀이 얼마나 상승세를 겪고 있는지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팀이다 보니까 취약점이 어딘지도 대충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첼시가 승리하길 바라고 맨유도 좋은 경기를 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